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펜 하나도 제대로 잡히질 않았습니다. 37년간 숫자와 싸워온 내 손. 누군가의 대출 서류 위에 도장을 찍을 땐 한치의 떨림도 없던 손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내 손에는 계산기 대신 작은 꽃다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퇴임식, 직원들이 건네준 축하의 꽃, 그리고 빛나는 감사패 한 장. 지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이제 좀 쉬세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천장으로, 벽으로, 다시 내 귓가로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웅장한 박수가 왠지 너무 멀리서 들렸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마감음처럼요.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쉬어야지. 인생 2막이 시작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그 웃음은 내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텅 빈 사무실 벽 사이로 번지던 그 허전함. 그게 이상하게도 두려웠습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은행 문을 천천히 밀고 나왔을 때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낯설었습니다. 매일같이 출퇴근하던 그 길이 이제는 내 길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았죠. 내 손엔 퇴직금 명세서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가슴엔 묘한 공허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 끝은 퇴임식에서가 아니라 그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태, 올해 67입니다. 30대 초반부터 은행원이 되어 평생을 돈이라는 녀석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내가 승인한 대출만 해도 수백 건, 그중엔 지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도 있죠. 남의 꿈을 숫자로 계산하고 남의 인생을 담보로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책상 위엔 늘 서류 뭉치와 도장이 있었고 점심시간엔 커피 한 잔 마실 틈도 없이 지점장님, 이건 긴급 건입니다. 그 소리에 허겁지겁 서류를 넘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37년을 살아왔습니다. 남의 자산은 불려줬지만 정작 내 인생의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정년퇴직, 그 단어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어요. 이제 좀 쉬자는 안도감과 그럼 이제 난 뭐 하지? 라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퇴직 후 내 손에 쥐어진 건 평생의 결실이라 불리는 퇴직금 명세서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그토록 길었던 내 인생의 숫자를 정리해버리더군요. 그날 밤 아내 정화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고생 끝이에요. 매일 아침 7시 출근, 밤 10시 퇴근. 이제는 좀 쉬어요. 이젠 당신 인생을 살아야죠.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리는데 왜인지 마음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퇴직금, 그 돈이 내겐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자 또 다른 불안의 이름이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까? 연금처럼 매달 조금씩 받을까? 아니면 한 번에 받아서 내가 직접 굴려볼까? 은행에선 매달 안정적으로 받는 걸 권했습니다. 지점장님, 요즘 세상 불안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가시죠. 하지만 내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평생 돈 만진 사람인데 그깟 돈 굴리는 법 정도는 알지 않나?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숫자만 보지 말고 인생을 봐요. 우리 나이에 필요한 건 수익이 아니라 안정이에요. 이제는 실패할 여유도 없어요. 그 말이 맞는 걸 알면서도 묘하게 자존심이 건드려졌습니다. 퇴직하자마자 느껴지는 이상한 공허함, 그걸 메워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의 남자 박영태는 아직 세상에 할 일이 남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계산 제대로 해볼게. 남들 장사 망하는 거 많이 봤지만 내가 돈의 흐름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 말엔 퇴직자의 허세도 마지막 자존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 도윤이 느닷없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카페를 해볼까 해요. 카페라니?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너는 커피도 못 마시잖아. 그랬더니 녀석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스타트업 하다가 망했을 때 깨달았어요. 남이 시키는 일보다 내가 만든 공간을 갖고 싶어요. 사람 냄새 나는 일. 그걸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내가 만든 공간. 나도 평생 남의 돈을 굴리며 살았지. 내 공간 하나 가져본 적은 없었거든요. 도윤의 눈빛엔 오랜만에 빛이 있었어요. 실패와 후회로 탁해진 눈에 간절함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시작점이자 가장 큰 착각의 출발점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퇴직 후 며칠 뒤 도윤이가 노트북과 두툼한 프랜차이즈 제안서를 들고 왔습니다. 스페셜티 원두, 감성 인테리어, 본사 교육 100% 지원. 그 문구들, 평생 수익률표만 들여다보던 제 눈엔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초기 비용은 3억 정도면 됩니다. 아버지가 투자하시면 제가 직접 운영할게요. 이젠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이번엔 절대 실패 안 해요. 그 말, 오래전 입사 면접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던 제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진함, 그 간절함, 한때 나를 보는 것 같아 차마 고개를 돌릴 수 없었죠.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커피 장사, 지금도 망하는 사람 천지야. 당신은 평생 돈으로 일했지만 세상 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카페는 감이야. 숫자가 아니에요. 아내의 말은 현실이었지만 그 순간 제 아내 은행원 박영태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입지 괜찮고 상권 신규 유입 인구 많고 본사 지원도 있다면 리스크는 낮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실패로 자신감을 잃었던 그 눈동자에 다시 불이 붙어 있었죠. 좋다. 제가 말했습니다. 대신 이건 마지막이다. 이번엔 너도 나도 목숨 걸고 해보자. 아내는 한숨을 쉬었고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7년 동안 은행에서 고객들의 미래를 도와왔지만 정작 내 인생의 미래표엔 숫자만 가득했단 걸 그제야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은퇴 이후 처음으로 가족을 위한 모험이었어요. 올해 여름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상가 한켠 하얀 간판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이름 케이프 머리 앤드 빈. 그 간판 아래엔 제 인생 40년의 퇴직금 2억 9천만 원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출 1억 2천만 원, 총 4억 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오픈 첫날 카페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사진을 찍고 아기 유모차를 밀며 들어오는 손님들. 커피 향이 골목을 타고 번지며 내 가슴까지 뜨겁게 채웠습니다. 하루 매출 120만 원. 포스기에 찍히는 숫자가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아들은 카운터 뒤에서 환하게 웃었고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계산은 이번에도 맞았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짜 잘 될 것 같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이겼다. 이게 바로 우리 집의 새로운 시작이야.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향이 곧 얼마나 쓰디쓴 현실로 바뀔지. 그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자 손님들의 발걸음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날씨 탓이지. 계절 바뀌면 또 붐비겠지. 하지만 2달이 지나자 현실은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포스기 화면에 찍히는 매출 그래프가 하루하루 내려앉고 있었죠. 한때 길게 늘어서던 줄은
이젠 몇 명의 단골과 우연히 들른 행인뿐이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유행은 어느새 다른 신도시로 옮겨갔습니다. SNS 속 피드엔 새로운 카페들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여긴 사진만 예쁘다더라. 그 한마디로 우리 가게를 평가했습니다. 커피 맛보다 인테리어가 화제였던 곳. 그게 우리의 자랑이자 동시에 약점이었죠. 감성은 금방 식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은 밤낮 없이 메뉴판을 뒤집고 새 원두를 테스트하며 디저트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 손님 입맛이 달라졌어요. 지금 바꿔야 살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원두 교체, 디저트 개발, 인테리어 소품 교체까지 그 비용만 800만 원. 도윤아, 지금 중요한 건 새 메뉴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야. 버텨야 한다.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진 맨날 숫자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늘 계산이었죠.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숫자에 의지해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저였죠. 은행에서는 리스크 관리의 달인이었지만 정작 집안의 리스크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월세, 인건비, 원자재 값이 동시에 뛰었습니다. 그 달의 순이익은 0점, 아니, 사실상 마이너스였죠.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은 사람의 마음보다 수익률만 본다니까.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 향은 여전했지만 가게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손익분기점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퇴직금 잔액, 대출 이자, 남은 재고, 숫자는 냉정했고 그 어떤 위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때 내 인생의 자존심이던 계산이 이젠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위기는 장사가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부터라는 걸. 돈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이 오면 가게 앞길을 쓸던 사람은 늘 저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의 겨울인가 싶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머신을 켜고 원두를 갈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봄엔 사람들 돌아오겠지. 하지만 매출은 더 떨어졌습니다. 하루 매출 120만 원이던 시절은 이젠 꿈이었습니다. 30만 원, 20만 원.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정작 계산대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점점 조급함으로 변해갔죠. 아버지, 배달앱이라도 등록합시다. 요즘 사람들은 직접 안 와요. 핸드폰으로 주문한다고요. 우리 카페는 분위기 보고 오는 곳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정체성이 흐려져. 정체성 지키다 망하면 뭐 합니까? 그 짧은 말이 칼처럼 내 마음을 베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부자의 대화엔 이해 대신 책임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매일 바라보며 조용히 밥상에 앉았습니다. 둘 다 좀 그만해. 집안 공기가 너무 무거워. 하지만 그날 저녁 아내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태 씨, 그 대출이자 다음 달에도 낼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은행에서는 신용관리의 교과서로 불렸던 내가 이젠 신용불량자 직전이라니. 통장 잔액은 48만 원, 카드값은 밀려 있었고 퇴직금 잔액은 이미 바닥이었죠. 가게 임대료 300만 원, 직원 월급 240만 원, 원두 납품비 180만 원. 더 이상 계산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수식은 마이너스로만 끝났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은 손에 카탈로그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장비만 들여오면 회전율 높일 수 있어요. 요즘 카페들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도윤아, 제발 좀 그만하자. 우린 이제 버티는 것도 벅차다. 그럼 접자는 거예요? 아버지, 난 이 가게가 내 마지막 기회예요.
아들의 눈에 피곤과 절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좋아. 대신 이번엔 집 담보를 걸어야 해. 그 말에 아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영태 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 집은 우리 노후의 마지막 보루예요. 이 집이라도 지키려면 지금은 투자해야 해. 그게 지키는 거예요? 당신 아직도 계산으로 인생을 보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내 안에서도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싸움터가 됐습니다. 가게 문제로 다투고 돈 문제로 싸우고 결국 서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새벽마다 나가고 나는 늦은 밤까지 가게 장부를 붙잡았습니다. 지독히 고요한 집안, 식탁 위에 식지 않은 밥 한 그릇,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나가려는데 현관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당분간 언니네 가 있을게. 왜? 당신 얼굴 보면 너무 답답해서. 그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퇴임식 때 들고 있던 그 꽃다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환호였는데 이젠 잿빛 현실이 되어버렸죠. 가게 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돈을 다루며 살았는데 정작 사람의 마음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구나. 커피 향이 가게 안에 퍼졌지만 그 향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김없이 봄은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 벚꽃이 피었지만 내 눈엔 그저 흩날리는 폐업 전단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가게 우편함엔 은행에서 온 두꺼운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대출이자 연체 통지서, 하단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죠. 기한이익 상실, 압류 예정.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을 때 그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커피잔을 들고 밖으로 나갔죠. 그날 이후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가게도 혼자 지키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은 나는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마이너스 4억 3천. 이 숫자가 내 인생의 결산서였습니다. 퇴직금, 집 담보, 대출, 아들의 희망, 모두 그 숫자 안에 사라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던 마지막 날, 간판을 내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카페 마리엠빈, 그 이름 세 글자를 떼어내는데 마치 내 이름표를 떼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웃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아유, 아깝네요. 그래도 은행장님 출신이시라 다시 하시면 금방 일어나시겠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차라리 모르는 사람의 위로가 가시처럼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엔 옷이 몇 벌 없었고 거실엔 내가 좋아하던 낡은 라디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그 가사가 그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직원 2명이 찾아왔습니다. 박영태님, 압류 절차 들어갑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그 집은 내가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삶의 흔적이었는데 그들은 아무 감정도 없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인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낡은 코트 한 벌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예전에 다니던 은행 지점 앞에 서 있더군요. 유리창 너머로 젊은 직원들이 웃으며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내 후배였습니다. 지점장님. 그녀가 반가워하며 인사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점장님,
이제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공원 근처의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한 달 35만 원짜리 방,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내 벗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잠이 오지 않아 거리를 나섰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건 폐지를 줍는 노인 한 분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종이를 묶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저 일이라도 하며 하루를 버티고 있구나. 다음 날 나도 장갑 한 켤레를 사고 카트를 하나 빌렸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걷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감정이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을회관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 일자리 교육을 한다는 전단지를 봤습니다. 퇴직자 재취업 지원 어르신 카페 운영 교육. 아이러니했죠. 카페 때문에 무너졌던 내가 이젠 카페 교육을 받는다니. 그래도 신청했습니다. 왜냐면 그땐 이유보다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앞섰으니까요. 교육 첫날 한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다시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가게에서,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바로 그거.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카트를 밀던 손으로 커피 머신을 다시 잡았고 폐지를 줍던 발로 작은 교회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돈은 거의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오는 어르신들이 커피 한 잔에 미소를 지을 때마다 나는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 이막이구나. 이젠 커피 맛을 따지는 손님도 없고 SNS에 올릴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간. 그게 내가 평생 찾던 진짜 수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퇴근길에 하늘을 보면 그때 그 벚꽃길이 생각납니다. 그 꽃잎은 다시 떨어질지 몰라도 봄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돈은 잃어도 마음을 잃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박영캐 씨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두 번째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다시 자기 자신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 이막입니다. 누군가는 은퇴를 자유의 시작이라 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낯선 전쟁의 서막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하루를 채워야 하는 시간. 그 자유는 생각보다 무겁고 그 고요는 종종 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 위에 손끝, 밤새워 흘린 땀방울, 그 모든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저 사람처럼 될까 하는 두려움이 스치셨나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서툴고 누구나 두렵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 그리고 내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인생 이막, 그 첫 장을 저희 채널과 함께 써내려가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의 또 다른 인생 이막을 열어줍니다. 누구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